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후원하는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 사업에 미운 이웃 더 공부하기 1회차가 저희 일본 관련한 강의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안주영 류코크 대학교 정책학부 교수님이신 안주영 박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하고 현장과 온라인의 질의가 있으면 받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안주영 박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앉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금방 소개받은 류코쿠 대학의 안주영입니다. 류코쿠 대학 일본 교토에 있고요. 방금 뭐 이 기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확실히 미움받는 일본이란 느낌이 듭니다. 예, 일본에서 온 안주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이제 연구년이어 가지고 1년간 시간을 얻어 가지고 지금 4월부터 지금 중앙대에 좀 소속하고 있으면서 이제 한국에서 좀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게 생각합니다. 제 전공은 정치학이고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의 고용 정책을 비교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어느 국가든지 한국, 일본도 지금 이 미래 불안, 그 노인 빈곤, 뭐 아동 빈곤, 그다음 뭐 워킹 푸어, 뭐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게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고 일본 그리고 다른 선진국들도 다 겪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고, 그리고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그리고 공통의 과제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봤을 때 이 일본의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를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좀 이해를 했으면, 그러니까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는 개념이 복지 레짐이라는 단어입니다. 레짐. 아마 한국말로는 잘 안 쓰는데 복지 체제라는 말로 거의 번역이 되더라고요. 근데 복지 체제라는 말로 번역을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지 시스템이란 것도 한국말로는 복지 체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레짐이랑 시스템은 다른 겁니다. 시스템은 누군가가 기획을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짜여져 있는 거죠. 근데 레짐은 누군가 만든 게 아니라 각각의 제도들이 생겨나서 서로 얽혀서 하나의 총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 레짐이라는 거는 이제 각 국가의 교육제도, 그 다음에 고용제도, 그 다음에 사회보장 여러 가지 제도의 총합이 우연치 않게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지 체제가, 복지 레짐이 어느 국가든 지금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고용 레짐이라는 말도 요즘 쓰고 있거든요. 사실 고용 레짐이란 말은 원래는 쓸 수가 없다기보다는 개념적으로는 복지 레짐이라는 단어를 쓰면 고용 레짐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용 레짐이라는 속에 고용, 교육, 사회보장제도가 다 있고 어느 국가든지 그 나라의 고용을 전제로 사회보장제도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체제라는 말을 쓰는데 고용 레짐이란, 고용체제라는 말을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 고용 레짐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가 고용을 전제로 사회보장체제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그 고용이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뭐 이제 플랫폼 노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파견이라든지 종래에 전제하지 않았던 많은 고용 형태들이 나오면서 어느 국가든지 그 고용을 보완하던 사회보장 체제가 기능을 다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국가든지 워킹 푸어란 말 유럽에서 먼저 그러니까 영어권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워킹과 푸어는 같이 성립할 수 없는 거였잖아요. 일을 하는데 왜 빈곤? 근데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일본에서도 노동시장에서 지위가 되게 약해지고 그리고 그것을 서포트하던 복지체제도 그러니까 복지 제도들도 그걸 서포트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삶이 되게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일본도 90년부터 이제 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한국과 비슷하게 그 개혁이 성공했다고 보기 힘들고
어느 국가든 성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그 과정, 그 원인, 그걸 살펴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과 좀 비교했을 때 어떤 한국의 시사점이 있는지를 조금 여러분과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월 말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일본에서 한 18년 살았거든요. 오랜만에 이제 진짜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2주 이상 산 적이 없으니까 진짜 오랜만에 이제 한국에 샀는데 한국에 오자마자 일본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일본이 경제적으로 이제 한국에 뭐 따라잡힌다. 그리고 이제 일본 경제가 곧 이제 뭐 무너질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제 신문 기사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일본 괜찮냐? 뭐 제가 일본을 대표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질문을 하도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뭔가를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담론이 이제 뭐 갈라파고스화 그러니까 일본이 세계 표준에 따라가지 못하고 쇠퇴하는 게 아닌가라는 식으로 해서 그런 논의들도 되고 그다음에 경제가 쇠퇴한다 뭐 이런 식의 논의가 계속 많이 되어 왔는데요. 그걸 듣다 보니까 좀 그에 대해서 좀 제 나름대로 대답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해가지고 처음에 좀 그 부분을 전개해 놨습니다. 뭐냐면 일본은 선진국이라고 불려왔지만 유럽과 미국과는 다르다. 그거는 전후 일본 내에서도 계속 일본은 특수하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50년 전후 이후에 일본이 특수하다 이런 논의들이 계속 되어 왔는데 70년대쯤 지나니까 일본 학계 내에서도 일본 특수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 이제 그 서양의 이제 학문들을 받아들이면서 일본이 특수한 게 아니다라는 논의들을 이제 어느 분야든지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제 발제문에 있듯이 발전 국가론. 그러니까 일본의 그 뭐 국가의 개입 형태가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국가들에게 전혀 없는 형태는 아니고 다만 그 형태가 산업에 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형태다. 그러니까 특수하지만 다른 선진국가의 그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발전 국가론. 그 다음에 다원주의는 미국의 다원주의는 아닌 것 같지만 관료 주도형 다원주의가 아닌가. 그 다음에 블루 칼러의 화이트 칼러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 논의들이 뭐냐면 일본이 특수한 것만은 아니다. 선진국과 여러 가지의 닮은 모습들이 있다는 논의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논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왜 이런 논의를 하냐면 일본이 70년대 세계 경제가 이제 침체되는 속에서도 일본 경제가 막 살아나가니까 이제 일본이 미국 다음이다. 이런 자신감이 붙으면서 일본을 좀 더 표준화하려는 이제 흐름들이 이제 생겨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오다가 버블 붕괴 나오고 90년대에 이제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한국에서 논의되는 잃어버린 20년. 그러면서 특수한 상황이다라는 강조하다가 아니다. 일본이 세계 표준이다. 그런 특수론을 극복하려는 논의를 하다가 90년대 이후에 경제가 침체되면서 다시 또 특수론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흐름들 속에서 자 노동시장은 어떻게 됐느냐? 노동시장도 70년대까지만 해도 서양처럼 그 직무급으로 해야 된다. 우리처럼 연공 서열 이런 거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이런 논의하다가 이제 70년대 말부터 아니다. 연공주의가 되게 합리적이고 생산적이다. 이런 논의를 하고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90년대 이제 경기 침체가 되면서 다시 서구처럼 노동시장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시대 상황에 따라서 논의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 속에서 어떤 때는 일본 되게 그 자신감을 드러내는 논의가 있다가 또 왜 이렇게 자신 없는 논의가 되느냐. 이런 뭐 논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제 상황과 좀 맞물려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한 가지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쇠퇴할 것 같냐 안 할 것 같냐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저는 모릅니다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확실히 경제가 일본에 그러니까 되게 정체돼 있다는 거는
확실히 저도 살면서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간지 18년 됐는데 물가가 진짜 18년 동안 변하질 않아요. 월급도 그대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일본으로 갔을 때 한국의 최저임금이 3,000원 정도였는데 일본은 한 7,000원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최저임금이 역전돼 있거든요. 한국이 더 비싸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으로 하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경제가 정체되어 있는 건 맞는데, 근데 다만 이제 한국 와서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다들 빡시게 산다 해야 되나? 너무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그냥 여유롭게 정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있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대학에 제가 속해 있는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거의 100% 취직이 되거든요. 거의 취직이 되고, 그리고 맞벌이를 해서 만약에 뭐 한 연봉 7천만 원이다. 한국에서는 뭐 7천만 원으로 서울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일본에서 대도시에서 에어 키우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취직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일본 대학에서 성적 2신청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예?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도 성적 2신청을 안 한다는 건 뭐냐면 성적에 그렇게 목맬 필요가 없다는 거고, 영어 시험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학연수를 가는 애들도 없고, 그런데도 다 취직을 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그 학생들을 보면 뭐냐면 돈을 많이 벌거나 잘 벌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뭔가 이런 걸 계속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 그런 모습이 되게 좋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 오면 누가 공무원 시험을 뭐 몇 년간 준비했다. 일본에서는 공무원 시험, 일본도 공무원을 선호해요, 학생들이. 근데 그걸 3년, 4년 준비해서까지 공무원 되고 싶은 애들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의 일본의 부분들은 거의 주목받거나 평가되지 못하고 일본이 쇠퇴해가는 속에서 우리는 너무 빠르게 혁신 뭐 이런 걸 하면서 너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다양한 사회, 그러니까 일본 가깝지만 먼 나라라고 하지만 이 일본의 다양한 면을 좀 보면서 우리를 좀 객관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한국에 와서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복지 레짐으로 좀 들어가면요. 일본은 그러니까 고용이 복지를 대체했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선진국에서는 고용을 전제로 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지를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뭐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러니까 실업 부조라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되게 이제 그 높은 사회보장을 주는 그 이제 사회보장 체제를 만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을 전제로 해서 되게 두터운 사회보장 제도가 있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죠. 일본과 한국은 고용으로 거의 모든 걸 커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말하는 각자 도생인 거죠. 근데 그 각자 도생이 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에서도 그냥 회사에 취직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연공임금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정년까지 되고, 그러면서 그 연공임금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생활 비용이 커지는 걸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그러니까 임금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고용으로 복지를 대체했다는 논의를 이제 에스테베 아베상 같은 이제 서양 학자들이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저도 이제 일본에 와서 한국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속해 있는 대학은 제일 마지막에 이 발제문의 표에 간사이 지역의 20개 사립 대학의 월급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월급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개 대학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글씨가 작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35세, 40세의 그
그러니까 직원과 교수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식 한 명, 배우자 한 명 있는 사람의 연봉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봉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표에 다른 페이지에 있는데, 호봉표에 연령으로 그 사람의 월급을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러니까 호봉표가 한 반 정도, 이 20개 대학 중에 10개는 아예 연령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대학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이 대학에 한 4년 전에 딴 대학에서 옮겼거든요. 옮기면서 월급이 어떻게 정해졌냐면 딱 하나의 요인, 제 나이. 그러니까 제가 그 학교 오기 전에 뭘 했는지 전혀 관계없습니다. 논문을 몇 개 썼는지 전혀 관계없습니다. 단지 해마다 몇 살에 맞는 월급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90년대 이런 걸 개혁해야 된다고 논의됐지만 20년이 지난, 그러니까 거의 30년이 지났죠. 30년이 지난 그 지금 대학에서도 아직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 그러니까 이제 대학이라는 곳이 다른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 비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익이나 이런 거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좀 늦게 변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장기 고용을 보장하고 철저한 연공임금 제도를 그러니까 적용시키면서 생활 보장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공적 복지를 확충할 필요가 없었고, 그리고 80년대 일본은 의도적으로 공적 복지를 억제하기 위해서 가족과 기업의 역할을 확대시켜 나갔습니다. 그게 이제 일본의 되게 특수한, 그러니까 남유럽의 가족주의랑 또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의도적으로 가족과 기업의 역할을 그러니까 강조하고 제도화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이제 연공임금제가 이제 공과되는데요. 너무 그 1페이지에 일본의 그 고용제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 논쟁이 있는데 이건 너무 학술적인 논쟁이니까 이건 제가 빼도록 하고요. 그래서 2페이지에 있는 그 표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제가 연공임금제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연공임금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나타낸 표가 이제 이 2페이지 중간에 있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이 각 연령대에 얼마의 월급, 그러니까 그 시간당 월급을 받는지, 그러니까 그걸 나타낸 겁니다. 시간당이 아니고 이제 한 달 월급을 받는지를 나타낸 겁니다. 보면 뭐냐면 이게 이제 20대에서 20세와 24세 사이를 배구를 했을 때 월급이 연령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나타낸 표인데요. 그러니까 여성 먼저 남성의 차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성은 연공임금이 거의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도 여성이 비정규직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일본은 여성이 한국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비정규직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남성은 한 80%가 정규직인데 여성은 한 60%, 반대로 60%가 비정규직. 이 상황이니까 일본도 정규직만 연공임금제가 적용이 되고 비정규직은 이제 연공임금제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여성은 거의 임금이 그러니까 연령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됩니다. 다만 조금 이제 이런 비판이 젠더 불평등 비판이 나오면서 조금 이제 곡선이 형성되고 있지만 남성에 비하면 여전히 뭐 거의 의미가 없는 정도라고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이 있는데 그 남성이 76년, 95년 그리고 2019년 이제 세 가지 이제 시기가 있는데 76년의 커브보다 90년대가 더 가팔라집니다. 그리고 2000년 이제 들어서면 또 완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70년대 경제 위기 이후에 일본에서 우리의 연공임금 제도가 세계 표준이 될 수 있고 더 뛰어난 거다라는 논의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의 속에서 이 일본의 임금 시스템이나 고용 체제를 더 강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70년대 연공임금제보다 90년대 들어서면 더 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용 시스템의 뭐 고용 제도의 특징은 뭐 전후, 그 다음에 전시 체제, 메이지 유신, 금방 제가 1페이지에 좀 정리해 놓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제가 오늘 논의할 그러니까 일본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70년대에 그 기업별 그 노사 관계와 그 다음에 내부 시장을 강조한, 그러니까 한국의 그러니까 연공임금제라고 불리는 그거를 더욱 강화시켰던 그게 되게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70년대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이 복지를 대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자, 그러면 사회보장 그러니까 제도는 어떻게 만들었냐 보면요. 일본은 일단 복지제도는 빨리 확립을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60년에 이제 우리나라 예를 들면 이제 공적 사회보험은 그러니까 전부 다 60년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민주화 이후에 의료연금이 이제 도입이 되고, 그러니까 전국민 의료보험, 전국민 연금이 이제 적용이 되고, 고용보험은 IMF 직전에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일본은 벌써 우리나라에 비해서 이제 한국에 비해서 한 40년 빠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 노인 빈곤이, 왜냐하면 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뭐 만들어진 지 이제 30년, 이제 40년 다 돼 가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45년을,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를 내야, 그러니까 전액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연금이 아직 성숙 안 된 거죠. 그런 점에서는 노인 빈곤이 이런 것들이 일본보다는 한국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일본은 제도화가 되게 빨리 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60년대 사회보장 제도를 다 도입은 했지만 그 수준은 되게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돼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만 하고,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복지는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한의 복지만 했는데, 근데 이제 일본의 60년대 말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공해 문제, 뭐 우리나라 교과서에 나오죠. 이제 이따이 병, 이따이가 아프다거든요. 그러니까 병의 원인은 모르면서 일단 아프니까 이따이 병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병 원인도 모르고 공해 물질이 생활 식수나 이런 것들을 오염시키면서 그걸 맞은 사람들이 이제 병을 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 중심의 개발 정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과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사회 운동이 막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혁신 지자체 운동이라고 한국에서도 가끔 소개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지방 그 지자체 단체장의 수장이 사회당과 공산당 계열이 되는 겁니다. 많을 때는 거의 인구의 반이 공산당과 사회당 계열이었으니까 이제 엄청난, 그러니까 자민당 전후 이제 자민당이 뭐 계속 집권을 해왔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자민당에 대한 불만이 쌓이면서 이제 유권자들의 의견이 드러난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지자체에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박원순 시장이 여러 혁신적인 정책을 하니까 정부도 했듯이, 그러니까 동경도에서 고령자 의료 무상화 정책을 막 하니까 인기를 얻고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뭐 이런 식의 이제 정책이 되고, 결국은 73년에 복지 원년을 선언하면서 복지 확대를 해나가겠다, 자민당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3페이지 제 표를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이 공공사업의 도시권 비율이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한국에서 설명을 하면 좀 이해를 받기 힘든 게 뭐냐면 일본의 보수정당의 성격이 뭐냐 했을 때 당연히 이제 한국의 보수정당을 전제로 이제 일본을 보수정당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국의 보수정당으로 이제 스펙트럼으로 일본의 보수정당을 이해하면 틀린 부분이 생겨요. 뭐냐면 한국의 보수정당은 되게 기업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경제정책을 공급 중심주의로 이제 실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을 잘하면, 그러니까 뭐 물건이야 수요야 따라온다 라는 게 이제 전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규제 완화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일본 보수 정당은 그렇지 않아요. 일단 케인주주의를 그러니까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뒤에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아베노믹스, 담대한 재정 정책 뭐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한국에서 보면 와, 씨, 보수 정당이 저런 것도 하는구나. 그 다음에 제가 코로나 때 그 전국민 재난 뭐 지원금 같은 거를 그러니까 급부했는데 한 사람당 10만 원이니까 100만 원 정도거든요. 그거를 다 지급했어요. 저도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애를 데리고 이렇게 호텔에 가서 이렇게 호캉스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 일본의 보수 정당은 케인주주의를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유럽식의 삼인주의적인 재정 정책이 아니라 공공사업. 그러니까 공공사업은 사실 어디에 댐 짓고 어디에 공항 짓고 어디에 도로 짓고 이게 되게 정치적인 결정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논의되는 거는 이익 유도 정치 뭐 이런 걸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는데 뭐 지역구의 예산 챙기기 이런 식의 이제 재정 배분 정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 정책, 재정 정책이 아니지만 일종의 온정주의적인 거죠. 방식은 다르지만 재정 확대 정책을 써왔다는 거를 좀 이제 이해를 하셔야 그러니까 일본이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공공사업을 어떻게 했는지를 나타낸 게 그 이제 밑에 표입니다. 그러니까 전후 이제 도시권과 지방권의 공공사업의 비율이 어땠는지 이제 나타낸 건데요. 이게 이제 뭐 그 기준이 뭐냐, 도시가 기준이 뭐고, 그러니까 그 지방의 기준이 뭐냐,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여기 이호리 도이라는 학자 되게 그러니까 그 높게 평가받는 연구자들이니까 저는 신뢰를 하고 그리고 신뢰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걸 전제로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후 그러니까 도시에 대한 공공사업이 계속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도시권을 중심으로 개발을 해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박정희식 개발 정책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해 문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혁신 지자체 운동이 나오니까 어떻게 됐냐면 지방으로 이제 배분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배분 정책을 해 나갔고, 그러니까 우리 뭐 지방 쇠퇴, 그러니까 지방 소멸,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일본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일본은 지방이 이런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쇠퇴해 나가는 건,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한국에 비하면 아직까지도 기초 체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지방 소멸 얘기 나온다고 해서 그거를 한국 상황과 거의 등치시켜서 또 이해하면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거를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재정 정책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지금 한국에서는 그 마트 그 일요일 영업 때문에 그거를 소상공인이 보호되냐 안 되느냐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일본의 90년대까지는 편의점에서 술을 팔지를 못했어요. 왜 술을 팔지 못했냐면 술 판매업자의 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구 몇 명당 술집 몇 개, 그러니까 술 판매업소는 만들지 못하고, 그리고 술 판매업소의 거리까지도 제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지방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가 90년대까지 있었던 거죠. 그 규제가 이제 90년대 이후부터 풀리면서 편의점에서 술 팔기 시작한 건 2000년대 들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이제 평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익 유도형 정치, 그 다음에 그 지역 그 뭐 토착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유력 인사들이 늘 이제 뭐 보호해주는 정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일본의 고용을 보호했다라는 논의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복지, 아까 제가 남유럽과 다르게 일본은
가족의 역할을 되게 강조했다고, 중시했다고 이제 했잖아요. 그 정책이 언제 나오냐면 80년대 초반부터 나옵니다. 뭐냐면 이제 복지사회 이런 걸 이제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복지국가가 아니고 복지사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기업과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가족인데 그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서포트했냐면, 일본에서는 그 셀러리맨, 공무원들의 배우자는요, 그러니까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그러니까 월 15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수급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셀러리맨이냐 공무원들의 배우자들은 일하지 말고 집에서 육아나 가사를 하면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일을 하는 그 기준이 뭐였냐면 대충 우리나라 돈은 1,000만 원 기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로, 그러니까 일을 하면, 연간 소득이 일을 하면 그런 사회보험의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소득 공제 혜택을 주니까, 그래서 여성들의 이제 여성 취업자들의 그 소득 분포를 보면요, 그 1,000만 원 직전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걸 넘어가면 사회보험이나 세제 공제를 못 받으니까 그 밑으로 이제 하려는.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성역할 분담을 조장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80년대에 해온 겁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이러면서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출산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화가 되면 될수록 저출산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농업사회는 그러니까 직장이죠. 직장과 가정이 분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육아나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산업사회가 되면 육아와 직장, 이게 이제 뭐 분리가 되잖아요. 뭐 일보다가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산업사회가 되면 저출산이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60년대가 떨어지다가 일부 국가들이 다시 출생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높아지는 국가들을 보면 다 어떻게 했냐 하면 육아의 이제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아의 사회화는 뭐냐? 그러니까 보육원에서,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애들이 이제 보니까 맞벌이를 하는 사람들도 안심하고 애를 낳을 수 있는 사회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러니까 저출산 국가에서 출생률을 회복한 국가, 뭐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프랑스인데, 그런 국가들은 육아를 이제 사회가 거의 국가가 책임을 지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바뀐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족에 맡기고 점점 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도 한 사람의 수입으로, 그러니까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직장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맞벌이 늘어나면서 그럼 나타나는 게 이제 저출산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출산 문제, 그 다음에 90년대,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고용, 연공임금이었는데 9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 그 고용임금 커브도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90년대 이후에 한 사람의 임금으로 가족을 그러니까 꾸려나가지도 못하고, 일본도 비정규직이 80년대 한 15%, 1980년대 한 15% 되던 게 2000년대 초반이 되면 35%까지 2배 이상 늘어나거든요. 그런 사회 변화가 나타나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생활을 보장해왔던 일본의 복지 레짐, 그러니까 고용을 포함한 복지 레짐이 더 이상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장기 침체로, 제가 조금 이제 그러니까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제가 18년 전에 그러니까 일본에 갔지만 물가는 그대로거든요. 물가는 그대로인데 대신에 월급도 그대로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지금 대학에 들어오는 애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가르치는 애들은 일본이 성장한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진 않은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로 태어난 애들이거든요. 그럼 수업 시간에 제가 질문을 하면 차를 가지고 싶은 사람 손을 들라 그러면 한 50명 중에 5명도 손을 안 들어요. 아니 왜 차를 왜 가져요? 필요할 때 그냥 렌트를 하면 되지.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 그런 사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욕구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젊은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게 전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참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사회 현상은 이제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니까 일본에서는 다양한 이제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기존의 생활을 보장해왔던 그 복지 체제가 그러니까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노인 빈곤, 그 다음에 아동 빈곤, 그 다음에 여성 빈곤도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그냥 주부로서 생활하다가 일본에서도 이제 이혼율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거의 다 빈곤으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되고 해서 여성 빈곤, 그 다음에 그 청년층 문제. 이제 그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일본 대학생들은 거의 100% 취직을 하기 때문에 취업 급종을 별로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다만 일본도 학비는 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학비가 사립대학은 한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득 수준이 거의 다르지 않다는데 사립대학의 학비는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이제 그 부모들이 학비 지원을 하고 했던 게 이제 그게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일본에서는 장학금이 국가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였거든요. 싼 이자율로.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대출인 거죠. 이자가 싼. 그게 이제 장학금이라고 불리는 건데 그 장학금을 받는 비율이 80년대까지만 해도 한 10%대에 머물던 게 지금은 거의 45%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런 학비를 그 빌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대학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졸업할 때 한 4천만 원 정도의 빚을 안고 간다? 그러면 직장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도 그러니까 자기 불만을 표출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고용 환경은 더 악화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면서 일본 개혁을 해야 된다 이제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개혁이 일본에서도 어떻게 됐냐 하면 신자유주의적 개혁 규제 완화해야 되고 이 연공급 문제가 있고 이런 개혁을 하시모토 고이즈미라는 이제 일본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그러니까 정치인들이잖아요. 이제 그 개혁을 했는데 사실 그 두 사람은 일본 자민당 내에서는 되게 특수한 사람입니다. 뭐냐면 일본 자민당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케인즈주의적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자민당 내에서는 그 4페이지 제가 그 밑에 일본의 정치 구조를 좀 적어놨는데 일본 내에서도 물론 자민당 내 기업 활력을 중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전통적 가족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성의 사회 참가를 강조 막 하면서도 결국은 자 여성 참가 사회 참가를 강조하면서 조금은 육아나 가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면 여성이 해야지. 그럼 당연히 여성은 파트타임이나 이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전통적 가족관계를 중시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 활력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랑 이런 가족관계를 중시하는 거랑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한편에 있고 그 다음에 온정주의적 분배정책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민당 내에는 한국과는 조금 다른 보수정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정당이 어떤 그러니까 뭐
파벌이 잡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가 어떤 요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자민당이 조금 그러니까 색깔을 좀 달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기 아베 정책, 그러니까 그 아베노믹스 2기 아베노믹스 때 1억 총 활약,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그거를 발전 국가에서 사회 투자 국가로 전환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결국 그 사회 상황에 따라서 자민당 내에서 좀 카멜레온처럼 좀 색깔을 달리하면서 지지를 확보하려고 했던 거. 그리고 이제 한국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한국에서 되게 반대했던 헌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아베 정권에서는 추진하려고 했고 그거는 일본 헌법의 3분의 2를 그러니까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상원 하원 그러니까 중연 참여연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허들이 엄청 높은 거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우경화가 왜 되고 있냐 막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사실 저는 한국에서 던져야 될 질문은 왜 우경화가 되느냐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전전 세력인 자민당이 전후 70년 집권을 하면서도 헌법을 못 개정했는지를 질문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전전 세력은 그 전쟁에 대해서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보수정당이 75년간 장기 집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왜 그 질문을 던져야 하냐면 그걸 알아야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세력들이, 그 요인들이 더 일본 내에서 그러니까 강한 요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 조치나 외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반대로 이제 자민당 정권이 그걸 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다양한 세력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더욱더 온정주의적 분배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아베 정권이 추진했던 게 일하는 방식 개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 개혁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박근혜 정권이 했던 정책이랑 똑같아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그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연공임금제, 정규직을 강하게 보호하는 연공임금제를 그러니까 완화시키자라는 건데,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두 가지로 이제 얘기가 되는데요. 임금 차별을 없애겠다. 그러니까 그 차별을 없애겠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담론으로 쓴 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장시간 노동을 없애겠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거의 비슷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업주의적 고용 간행에서 정규직은 연공임금제를 적용하고 비정규직은 그 연공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는 이 차별 구조를 해결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거든요.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근데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 그 어떤 식으로 고칠 것인지 논쟁은 있지만 고치지 않으면 지금의 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그래서 이걸 고치자 얘기가 나왔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자. 그러니까 일본은 한국과 또 다른 게 뭐냐면 일본도 주 40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노사가 합의하면 시간 초과 노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초과 수당만 주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노사가 합의하면 뭐 일주일에 200시간이고 300시간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 규제를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약한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이걸 바꾸자 해서 이제 도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도입이 됐냐 그러면 일주일에 45시간. 그러니까 일주일에 보통 그럼 대충 계산하면 12시간이니까 지금 한국과 비슷한 기준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경영자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겠죠. 그래서 특수한 상황에는 100시간 미만까지 가능하다라고 도입을 한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 과로사로 인정되는 시간의 비율이
주 80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100시간까지 합의해서 가능하다는 거는 과로사를 넘어서까지 해도 된다는 메시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도 일본 내에서도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어요. 규제가 없던 곳에서 만들었으니까 진부 아니냐. 근데 아니 규제를 하는데 과로사보다 인정하는 범위보다 20시간 높여서 만든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데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인데 근데 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한국에서 생각하는 직무급을 전제로 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아니고요. 형용사가 붙어요. 일본형 동일노동 동일임금. 연공임금제에서 일본형 연공임금제를 채용하고 있는 일본에서 일본형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 그러면 그걸 인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약간 기업 내에서 다양한 고용 형태가 있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임금 차별을 해소하자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 법 내용 뭐 바뀐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이제 한 얼마 안 남아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럼 제가 이제 두 가지, 이제 여러 가지 뭐 이걸 가지고 이 일하는 방식 개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노동조합이 그러니까 왜 이런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냐 그러면 일본의 랭고라는 내셔널 센터가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제일 우리나라 민주노총 한국노총이거든요. 근데 랭고라는 단체가 그러니까 제일 큰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한 700만 아니 800만 가까이 이제 노동자들이 조직화돼 있으면 한 700만은 그 랭고고 나머지 한 100만 조금 더 되는 사람들이 다른 내셔널 센터에 있으니까 수에서 압도적으로 랭고가 많죠. 그리고 그 정부 심의에는 랭고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기준으로 보면 하나의 상급 단체가 조직률도 엄청나게 세고 심의 그러니까 정부 위원회의 위원도 독점하고 있으면 엄청난 영향력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합의밖에 못했어? 이런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이 개혁을 할 때만 하더라도 노동조합 쪽에서는 되게 유리한 환경이었거든요. 왜 유리한 환경이었냐 그러면 일본은 2010년부터 그러니까 리먼 쇼크 이후부터 일손이 부족한 현상이 10년간 지속됐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하나 있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1.7개의 일자리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한 반 정도가 사람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이제 하는 거니까 당연히 노동자들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일본에서도 아니 한국에서 조금 소개됐는데 덴츠라는 되게 광고 대행사. 근데 우리나라 광고 대행사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보조금 급부하는 것도 그 덴츠라는 그러니까 요번에 코로나 뭐 중소기업 급부금 이런 것도 덴츠라는 회사가 정부를 대신해서 이제 하거든요. 그 예산의 거의 10%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회사인 거죠. 그 회사의 동경대 출신의 신입 여사원이 과로 자살을 한 사건이 2015년 그러니까 이 일하는 방식 개혁 논의를 진행하는 중에 그게 그러니까 터진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터진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과로사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막 들뿐처럼 일어난 거예요. 그런 유리한 상황, 여러 유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시간 미만, 그 다음에 기업형 동일노동 동일임금 요거 하는데 노동조합이 동의를 해줬어. 그리고 그 받는 조건으로 이때까지 노동조합이 그 반대해왔던 시간 유연화 정책을 받아들이려는 결정까지 하거든요. 근데 왜 이랬을까? 그러니까 일본의 노동조합은 한국은 왜 뭐만 하면 이제 뻥튀기 데모한다, 집회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이래 하는데 일본은 그 집회나 그 파업 같은 거를 전혀 아무도 상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민회에서 조건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밖에 따내지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변화밖에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이제 일본에서 보면 한국은 제도 변화, 문재인 정권 때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확 줄이잖아요. 초과 노동 시간. 그렇게 확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제도 변화를 이제 한국의 제도 변화를 보면서 이 일본의 제도 변화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을 일본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는 그렇게 제도 변화가 더디기 때문에 이 사회의 그 행위자들의 받아들이는 그 수긍 능력이라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사회에 적응되는, 그러니까 적응력은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도 변화에 따라서, 제도 변화가 있으면 항상 여러 가지 혼란이나 생기잖아요. 의도치 않는 결과도 나오고. 근데 일본은 그런 결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변화는 어떻게 보면 누가 보면 시대에 뒤처진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안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누가 정권을 잡든지 그렇게 심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죽기 살기로 안 싸워도 된다는 얘기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한일 정치를 좀 비교해 볼 때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고령자, 그러니까 정년 연장 문제도 일본은 85년부터 그걸 추진해서 2010년에 거의 완성, 그러니까 거의 30년에 가까이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서 55세부터 65세까지 하고 최근에는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까지 지금 법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당연히 경영자, 노동자가 정년 연장을 둘러싸고 한국에서는 논의되는 것처럼 엄청나게 대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재고용을 하면서 이제 한국에서 말하는 임금 피크제가 들어서면서 이제 여러 가지 노사가 타협을 하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변화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좀 보면서 우리의 제도 변화를 어떻게 끌어내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복지 체제에서 생활 불안을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이건 그러니까 일본을 보면서 단지 우리가 엄청난 심각한 상황이 있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좀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국가에서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힌 이 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양한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논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걸 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 비교했을 때는 한국은 여러 가지 시민사회나 뭐 정당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서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그런 논쟁을 할 수 있는 세력들이 없어서 좀 변화의 가능성은 훨씬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좀 한국의 여러 지금의 좀 그러니까 불안한 상황들을 개선해 나가는데 일본을 좀 참조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너무나 잘 정확히 지켜주셨는데, 온라인에서도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여기에 참여자분들 계신 분들도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일본 관계자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네, 선생님 강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 일본 정치기행 갔을 때, 지난번이라고 하기엔 이미 몇 년이 지난 일이긴 하지만 그때 이제 와세다에서 시노다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좀 인상 깊었던 점이 있어서 기억에 좀 남겨두고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개혁 요구가 들어왔을 때 일본은 그것을 의논하느라 꽤나 시간을 많이 보내버려서 이미 한 2턴 정도 돌아서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이 갖고 오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제 인식을 하게 돼서
그런 어떤 개혁 요구가 그렇게 강도가 세진 않았다라는 게 하나가 기억에 남았고, 또 한 가지 기억에 남았던 거는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떤 고용이나 노동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경영자 단체 역할에 대해서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이 되게 인상 깊게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호다 선생님의 그 경영자 단체에 대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 경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국하고 일본에서 갖는 어떤 그 단어 안에 포함시켜 놓은 의미가 좀 다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기억을 하고 있다가 오늘 그 자민당 얘기를 이제 듣다 보니까 일본 보수가 고용과 노동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게 혹시 한국하고 조금 어떤 다른 어떤 의미나 그런 맥락이 다른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일본 보수와 이제 보수가 아닌 정치 세력 사이에 어떤 혁신 세력 사이에 그 의미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지, 이게 우선 하나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수가 아까 말씀하셨던 고용을 전제로 한 어떤 복지 체제, 공공사업을 통한 재분배, 이런 부분들이 좀 일본 보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그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럽의 어떤 삼인주의적인 재정 정책하고 좀 어떤 다른 면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왜 이렇게 어떤 다르게 나타났던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질문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이게 보수,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해했을 때 보수의 양대축인 보수 정당과 경자 단체, 그러니까 선호가 어떤지에 대한 질문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경영자 단체 먼저 얘기하면,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얘기되는 게 일본의 경영자 단체들은 규범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노동자들을 위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경영자 정신이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80년대, 70년대의 그 단면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규범이 좀 나았다. 근데 그 규범이 왜 나았나? 왜 좋았을까라는 질문을 전 던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경영자들은 이익을 많이 내는 게,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제 인센티브 구조상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국가든 이익을 추구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치 경제학에서 그 논쟁을 해요. 그러니까 경영자의 역할과 노동자의 역할 중에 뭐가 중요하냐. 근데 저는 이제 콜피랑 팔메라는 학자가 경영자의 역할을 중시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전 그 지점이 되게 저는 그러니까 설득되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경영자들의 이익 추구는 어디도 똑같아. 당연히 그러니까 임금 코스트를 억제하려고 그런다. 근데 그 형태가 달라지는 건 뭐냐면 노동자들의 힘의 세기에 의해서 그거에 타협을 할까 말까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반대로 얘기하면 전후에, 그러니까 경영자 단체도 결국은 전쟁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비판을 받는 속에서 당연히 그 윤리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20년, 30년 지속이 되는 거죠. 근데 당연히 일본 경영자 내에서도 그렇게 이익을, 그러니까 노동 코스트를 억제해서 그러니까 기업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쟁의 경험이 점점 더 엷어지면서 그 이익 추구를 하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극명하게 드러난 게 뭐냐면 95년에 일본 신경영 선언이 나오는데, 그게 뭐 어떤 배경이 있냐면 국제파, 국내파. 그러니까 국내파, 일본의 전통적 고용 관계가 중요하다는 파와 국제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서 임금 코스트 줄여야 한다는 국제파거든요. 그 신경영은 결국 국제파가 승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규범적으로 저는 경영자 단체를 파악해서 일본의 한국과 다르다라는 거는 일시적인 만약에 전후 그리고 70년대, 80년대까지 설명할 수 있어도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 배경을 생각한다면 전 더 노동이나 그 사회적 역학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민당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질문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민당이 케인즈주의를 하고 고용을 어떻게 했냐면 일단 자민당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적 복지를 억제하고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80년, 그러니까 복지체제가 기능한 80년대까지는 기존의 고용 관행을 그러니까 강조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당연히 9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그걸 고쳐야 된다는 논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왜 케인즈주의의 양상이 유럽의 삼인주의와 달리 일본의 그러니까 온정주의적 분배 정책으로 나타났냐 그러면, 그러니까 이 오늘 아마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일본의 책을 소개를 하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뢰를 받고 이제 이 책을 골랐는데, 이 제 일본의 지도 교수님이 책을 쓴 거고, 그 다음에 임영일 선생님이 그러니까 노동 문제 되게 전문가시죠. 그분이 일본 그러니까 국회 도서관에서 일본 3인당에 대해서 여러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좋은 책이 없냐 보다가 발견해서 그러니까 번역한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지도 교수의 책이라서가 아니라 그 임영일 선생님이라는 그 노동가 이런 대가의 분이 다양한 일본 문헌 중에 이걸 한국에 소개해야겠다라고 고른 책이라는 걸 강조드리면서 이 책에 이제 나온 내용인데, 결국은 그러니까 유럽의 삼인주의가 왜 나왔냐 그러면 결국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당연히 일본에서는 사회당이나 공산당이 있었지만 그 세력은 제가 마지막 내주의 발제문에 이제 얘기된 것처럼 그러니까 총평이라는 되게 교조주의적인 노동조합이 결국 그 정당이 삼인주의화 되는 것들을 막았고, 그 교조주의적 그 이데올로기가 결국은 나중에 변질돼서 그냥 현실만 추구하는, 이념도 버린 채 이렇게 변화해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삼인주의, 그러니까 유럽식의 삼인주의를 추구할 수 있는 지지 세력이 없었기 때문이란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한국에서도 좋은 정책이 있더라도 결국 그걸 지지할 수 있는 세력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귤이 어디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멋진 정책,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조차도 그걸 지지하는 세력이 없으면 전혀 다른 정책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를 일본 사례가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온라인에서 지금 질문이 없기 때문에 현장의 질문은 꼭 한 분 하시겠다면 한 번만 받겠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저희가 이제 이거 다시 정리하고 나면 온라인으로 다시 계속 링크가 있으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봐주시고, 저희 굉장히 오랜만에 배웠는데 한국에 오신 김에 저희한테 귀한 자리 시간 내주셔서 좋은 얘기 나눠주신 안지용 박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